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한때 세상의 절반을 지배했던 거대한 힘이 어떻게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조 강국들이 어째서 녹슨폐허로 변해버렸는지 그 비극적인 몰락의 패턴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경고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1850년 대영제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습니다. 전 세계 철강, 석탄, 직물의 5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영국이 만든 철도는 대륙을 연결했고 영국이 만든 배는 7대양을 지배했으며 영국이 만든 기계는 전 세계 공장의 심장이었습니다. 영국의 기술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경쟁하기 위해 영국의 기계를 사고 영국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영국의 방식을 베끼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인 1950년 영국은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철강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뒤덮었던 직물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이용을 자랑하던 조선소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백만 명을 고용했던 공장들은 텅 빈 채 버려졌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는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 제조업의 절반을 생산하던 국가에서 한때 자신의 모방자였던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을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은 금융과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탈산업화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5년간 영국은 결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제조업 기반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 미국 디트로이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디트로이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 거대한 몰락의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제조업이 한 국가의 힘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기술력의 척도이며 공급망의 안정성이고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또한 수많은 가계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견실한 중산층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혁신을 이끄는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는 단순히 조립 라인의 노동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강 공급업체, 부품 제조업체, 공구 제작자, 물류회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하나의 공장 일자리가 지역사회의 다른 일자리 5개를 지탱합니다. 제조업이 번성하면 중산층이 두터워집니다. 공장 일자리는 높은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괜찮은 급여를 받아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함께 죽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숙련된 기술은 실전되고 공급망은 해외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나간 것들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은퇴하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가 사라지면 그것을 재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모든 사례에서 제조업 기반을 잃은 국가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쓸 물건을, 자신들의 기술을
심지어 자신들의 안보까지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조업은 곧 국력이며 그것을 잃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제 과거 3번의 사례를 통해 이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산업의 무덤이 되었는지 그 전체 이야기입니다. 1단계 압도적인 지배와 기술적 우위 1850년에 영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증기기관, 역직기, 배섬어 제강법, 철도, 전신 등 모든 것이 영국의 혁신이었습니다.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통한 세계 시장 접근성, 막대한 투자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굳이 관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는 자유무역을 신봉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배는 없는 법입니다. 성공은 필연적으로 모방자를 낳습니다. 2단계 경쟁자의 등장과 기술 모방 및 개선 19세기 중반 독일과 미국이 산업화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방식을 연구하고 영국의 기계를 사들이고 영국의 기술자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기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영국의 도제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양성했습니다. 1900년경 독일은 영국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게 됩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기업가들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한 산업 제국을 건설했고 1900년에는 미국 혼자서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했습니다. 3단계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쟁 심화 영국 기업들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낡은 설비를 교체하기보다는 식민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고 노조는 강경해졌으며 혁신은 더뎌졌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제품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자국산 철강은 가격 경쟁력이 없고 마지막 남은 탄광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 공산품을 수입합니다. 영국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제조업의 지배력을 한번 잃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영 제국은 낡은 제국이었기에 몰락이 불가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도시에 집중된 고도의 산업기지는 더 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그 생각 또한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1950년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1인당 소득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른바 빅3분가 모두 이곳에 본사를 두었고 직접 고용 인원만 25만 명, 관련 산업 종사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 단일 산업에 특화된 제조업 지배입니다. 당시 자동차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은 오늘날 가치로 시간당 25달러에서 3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임금과 완벽한 복지를 누렸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장에 취직해 평생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180만 명에 달했고 도시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배력은 그들을 오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2단계 경쟁자의 등장과 모델 개선 1960년대와 70년대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처음 미국인들은 작고 값싼 저품질차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생산 방식을 연구하고 린 생산 방식, 적시 생산 시스템, 카이젠과 같은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더 안정적이었고 연비가 뛰어났으며 유지비가 저렴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지자 연비 나쁜 미국 차들은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시장 점유율 하락과 해외 이전 시작. 1980년대까지 일본 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빅 3분의 대응은 혁신이 아닌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을 폐쇄하고 임금이 더 싼 테네시,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공장 폐쇄 가속화와 일자리 소멸. 2000년대는 디트로이트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산업 심장부였던 러스트벨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러스트벨트란 녹슨 지대라는 뜻으로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한때 철강과 기계 공업으로 번성했으나 지금은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1970년대 이 지역은 미국을 건설한 철강과 기계, 각종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철강의 수도였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제철소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며 견고한 중산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단계 현대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1970년대 독일, 일본,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이 최신 기술인 전기로와 연속 주조 설비를 갖춘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항제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낡은 용광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결정적으로 인건비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당시 미국 철강 노동자가 시간당 25달러를 벌 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80년대가 되자 미국산 철강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미국 철강 회사들은 설비 현대화 대신 정부의 관세를 요구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내내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대했던 US 스틸과 베슬리엠 스틸 같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섬유산업은 중국으로, 전자산업은 아시아로, 기계산업은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그 흐름은 해일이 되어 미국 제조업을 덮쳤습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8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연봉 6만 달러를 받던 숙련공은 직장을 잃고 운이 좋아야 연 2만 5천 달러짜리 서비스직으로 내몰렸습니다. 한때 17만 명이 살던 철강도시 영스타운의 인구는 6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조업이 떠난 자리는 절망과 가난, 그리고 텅 빈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5단계 패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매번 똑같이 반복됩니다. 1단계, 제조업 지배와 기술적 우위. 최고, 최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현실에 안주합니다. 2단계, 경쟁자의 등장, 기술 모방 및 개선. 후발주자들은 선두주자를 철저히 연구하고 장점을 흡수하며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선두주자는 그들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위협을 깨닫습니다. 3단계, 시장 점유율 하락과 해외 이전 시작.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대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택합니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몰락을 가속화하는 지름길입니다. 포지 단계, 공장 폐쇄 가속화와 일자리 소멸. 일단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다시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붕괴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가 바로 이 4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28%에서 오늘날 11%로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5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5단계, 완전한 탈산업화와 경제적 종속. 영국은 1950년에, 디트로이트는 2013년에, 러스트벨트는 2020년에 2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스스로 의약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의 80%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됩니다. 팬데믹 당시 마스크 한 장, 인공호흡기 하나도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전자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되지만 모든 부품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철강을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이 연간 10억 톤을 생산할 때 미국은 8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배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계 선박의 40%를 중국이 건조할 때 미국의 비중은 1% 미만입니다. 미 해군조차 해외에서 건조된 부품에 의존합니다. 스스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는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서구 세계의 모든 첨단 산업은 멈춰버릴 것입니다. 한번 텅 비어버린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지식과 노하우는 사라졌고 숙련공들은 은퇴했으며 공급망은 아시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연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종속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한번 제조업을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75년이 지나도 디트로이트는 50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러스트벨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5단계가 완료되면 그 상태는 영구적입니다. 3번의 경고, 3번의 똑같은 붕괴, 3번의 예시가 물건 만들기를 멈춘 나라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확히 같은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 바다 건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한때 불굴의 의지로 제조업을 일구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공장들은 안녕하신가요? 우리의 기술력은 안전한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한가요? 역사의 거대한 패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과거의 폐허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지혜를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